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기에 분노한 일본. 2. 바이든의 현명한 선택. 3. 한국이 시장을 장악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일본이 1854년 페리의 검은 함대에 의해 개항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의 역사, 경제, 국방 그리고 전략적 이익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의 경제 재건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발전하였고, 둘 사이의 무역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의 주요 군사적 동맹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서로 간에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양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이해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무릎을 꿇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도발해오던 일본. 자,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마저 일본을 버리는 중대 결단을 내리자 일본은 이제 와서야 한국밖에 없다라며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대반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 2+2 등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 일본을 겨냥해 너무나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 타임스는 16일 일본이 미국의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현재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졸개 노릇을 계속해 말썽을 일으키면 일본은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랜더구이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무력을 먼저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이 그은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써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뒤 중국 본토의 책임을 전가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비난하길 원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일본이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수위가 높은 선전포고를 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데요. 최근 14억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면서 14억 중국 국민들은 지금 당장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에는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 섬으로 육상자위대를 이동시키고 상륙 허용기, 해상 및 항공자위대를 투입해 중국을 공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도시지역 기간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도시권 공격을 대비하여 특수작전군을 가동한다는 디테일한 일정이 모두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청과 자위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 방위 정책이 일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북방 중시 전략에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망료관부가 최고 기밀인 극비로 지정해 작성한 이 문서는 중국의 일본 침략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쪽이 한계여던 규모로 외딴섬 등을 상륙하는 경우 스탄도 미사일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 도시권에서 게릴라나 특수부대로 공격하는 상황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위대의 대처 방안으로는 규슈 주둔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를 오키나와 등 도서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군 상륙 시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타격을 가한 뒤 최종적으로 육상자위대가 탈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의 일본 공격은 매우 정당하다며 전쟁의 가장 초기 단계 물밑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전쟁을 하는 순서는
지금 중국처럼 국제 여론을 통해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다. 미리 정당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러시아처럼 완전히 고립되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정당화시킨 다음 곧바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믿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을 손절해버리는 충격적인 결단을 최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에이, 중국이 아무리 화가 나봤자 미국이 우리 뒤에 있는데 감히 총알 한 발이라도 쓸 수 있겠어? 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만만해 했는데요. 미국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일본에는 가장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 미국과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 미국도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61%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가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브렛 라이언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연준이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고 파르테논의 그렉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비스 활동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주택 부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흔들리고 제조업 활동은 정체돼 있다라며 두 가지 모두 광범위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바이든이 곧 퇴출될 위기에 내몰리며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미국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일본을 버리고 한국과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잇따라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12일 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 특검은 한국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인사인데요.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은 증폭됐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로 발견된 10건의 문서 가운데는 이란, 우크라이나, 영국과 관련한 정보 보고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량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직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고 이번에 유출된 기밀 문서에 이 사실이 증명되기라도 한다면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 미국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을 걷다 보니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실속은 없지만 말만 잘 듣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에 실제로 필요한 거대한 시장 중국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얼마 전까지 일본은 한국에 심각한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의 징용 해법을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당사국이라는 황당한 보도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난도질에 놓는가 하면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은 돈 한 푼 안 낼 뿐 아니라 사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과 대신 한국을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자위대를 한반도에 타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발은 일본이 한국에 걸어왔는데 오히려 일본이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 성공을 벤치마킹해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쿨재팬 쿨재팬 정책이 실적 부진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는 쿨재팬을 지원하는 민관 학자 펀드의 누적적 적자 1066억 엔 1조 310억 원에 이른다며 쿨재팬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은 아무리 방위력 증강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위대 인력난이 심각해 60대가
최전방에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60대 자위대가 80, 90대 일본인들을 방어하는 셈인 것이죠.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 67은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슈칸 주간 아사히 1월 20일자 최신호에 일본 대탈출 엑소더스 원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낮은 임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의 횡행, 비정규직 및 여성에 대한 차별, 연금 체계의 붕괴 우려. 애초부터 일본 경제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그런데도 일본의 남아 고령자를 떠받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라며 일본에 남아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최후 방국이었던 미국에 이어서 얼마 전 한국에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폭탄 발표한 유이. 이번에는 일본산 수송기를 버리고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해마다 UAE에 방산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모조리패에 아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포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포병 시대에 안전히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4단급 포병대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배치를 선언했는데요.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격을 추적해 포병의 위치를 특정하는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를 잘 갖춘 군대와 레이더가 없는 군대의 싸움은 눈뜬 장님과 저격수의 전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제 TPQ 레이더와 스웨덴제 아서 K 레이더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부랴부랴 소량만 들이다 보니 운용은커녕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우리 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국산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난 6월 10일 아미타이거 여단 출범식에서 천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TPQ-74K 천경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천경은 우리 육군의 군단급 제대에 배치되어 각 전선에서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들 양산된 수가 적다 보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롭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천경의 공백을 메우고 남아가 전군의 배치 중민, 통입과 비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포병은 이전까지와 비교도 만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적 포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의 대포가 우리의 몇 배가 되더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포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155mm 이상의 중 자주포 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책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말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그 뒤에 감춰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방산비리 논란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명평도 포격전이었는데요. 포격전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다망스러웠습니다. 연평도에 배치된 TPQ-37이 노후화가 심해 고장이 잦은 데다가 기본 성능부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없는 고물이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체계가 무려 20년 동안 거의 개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군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현대 포병 전략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레이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군의 만일함이 일어나게 하면 만들 피해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포병 레이더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만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거금인데요. 이 정부는 이 지원만이 가결되자마자 18문의 M777 155mm 곡사포와 견인 차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물자 중에 일반인들은 예상할 수 없던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3대의 PPQ-36대 포병 레이더가 그 주민공이었는데요. 미군의 유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아무런 공격력도 없는 레이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먼저 포병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쏘고 도망치기입니다. 바로 슈트 스쿠트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 초음속 전투기에 정찰포드를 탑재한 전술 정찰기 등 각종 감시 정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 밖의 포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초 사격 위치에 보유한 탄약을 최대한 빨리 쏜 후 다음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수산기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병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대포나 미사일보다 비싼 고성능 레이더나 전자방압창 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용 레이더는 가난한 나라는 쉽게 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의 포병에 비해 대포병 작전에 쓸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는데요. 돈바스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TPQ-36 레이더 2대를 제공했으며 이번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의 TPQ-36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 군은 M777 견인곡 사퍼, 세자르 자주포, 크라프 자주포, 하이마스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명중하기 어려운 최대 사거리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제공한 정확한 지원 덕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러시아 포병을 우크라이나 포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포병 레이더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포병 레이더는 현대 포병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당면이 우리 군 역시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 중인데요. 우리 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PQ-36은 물론 앞서 면평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TPQ-37과 2009년 도입한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 중입니다. 1994년 우리 군은 포병으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건의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 압도적인 적 포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미제 TPQ-36 11대와 TPQ-37 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 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고장이 나는 데다 비싼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느니 잘 훈련된 관측반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위치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형만 구색 맞추기로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관측반은 전투 중 최전방으로 이동해 적의 재원을 후방의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편제인데요. 잘 훈련된 관측 장교가 지휘하는 관측반은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도 포병에서는 이 관측반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특성상 관측반은 최전방의 고지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임무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참소위나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당면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관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측을 아무리 잘한들 TPQ-37이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인 50km 밖에 적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의 엘리트 포병 장교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군에 정식 채용됐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TPQ-36, TPQ-37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분당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TPQ-3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거나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해안포 등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서
TPQ-37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란듯이 서부전선 포격전에서 제5보병사단에 배치돼 나서 K가 4발의 표적을 탐지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높인다고 너무 작은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서 K 역시 하루 가동 시간이 6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며 폐사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방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스웨덴제 외선 무기이다 보니 유지 보수와 개량 역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탐지거리도 허세였습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40k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청난 숫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군이 사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전파방해 대응체계 시행과 자동 특치 장치 등을 넣어 개량한 TPQ-37을 샀거나 미제 첨단 대포병 레이더 TPQ-53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PQ-53은 질화 갈륨가엔 소자를 사용한 S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6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TPQ 시리즈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애매한 마서 K를 샀다며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군이 아서 K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외산의 문제점을 절감한 우리 군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을 내건 스웨덴 사부사의 아서 K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부사의 대포병 레이더를 구입한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방산비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런 군의 노력 덕에 2011년부터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7년 4월 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아미 타이거 시범 여단에 배치된 TPQ-74K 천경입니다. 천경은 TPQ-53처럼 가엔 소자를 사용한 C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최대 7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8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개까지 작동시키면 최대 1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천경이 배치됨에 따라 24시간 북한의 포병 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동부 전선처럼 복잡한 산막지대에서 벌어지는 난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모두 포함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전에서 손쉽게 정비하고 빠르게 부속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경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수량 문제인데요. 천경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보병여단과 기계화 여단에 105mm 차륜형 자주포기과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따라 4단급 이하 제대에서도 대열 엽전 수행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의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그런데 고가의 고성능 무기인 천경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군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천경의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고 모든 4단의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되면 우리 군은 모든 야전 부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포병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레이더 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던 대로 외산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국산 개발을 포기했다면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 무기의 국산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KF-21 보라매 시제 3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입니다. 이로써 KF-21은 단자형 시제기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초음속 전투기로서의 테스트만 남겨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KF-21을 둘러싼 자붕이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밀각에서는
KF-21이 사실 겉만 멀쩡해 보이는 가짜라는 주장이 등장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이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어디서, 어떻게 왜 나온 건지 철저히 파헤쳐서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시속 370km, 고도 4600m 그리고 37분. KF-21 CJ 3호기의 비행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첫 비행인 만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좋은 날, CJ 3호기 초도 비행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왜 한국은 맨날 같은 비행만 하냐? 사실 말만 초음속 전투기 지시된 경비행기 수준인 거 아니냐는 온갖 비방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KF-21의 저속순함 장면만 공개하는 걸 보니 뭔가 뒤 구린 부분이 있는 거 아냐 하는 겁니다. 특히 KF-21 개발을 잔뜩 견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사실 당장 중국만 봐도 초음속 전투기 시장에서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를 해킹하면서까지 FC-31을 개발했지만 정작 차세대 스텔스기랍시고 나온 게 워낙 성능에 딸려서 자국 공군에게까지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에서 FC-31을 제식으로 채택하길 거부한 건데요. 그나마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로 취역하면서 체면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함재기였던 J-15가 양산 중단 사태까지 생길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마냥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해군에서조차 그래도 J-15보단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사정은 일본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인 F-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한국보다 빠른 건데요. 하지만 F-2의 세계적인 평가는 어디까지나 F-16의 아류작 취급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폴란드와 미국이 2022년 주최한 F-16 글로벌 운용 기술 국제회의에 초청까지 받았습니다. 일본이 운용 중민 전투기에는 F-16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인데요. 일본이 자체 개발했다는 F-2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F-16과 비슷한지 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 KF-21의 시제 비행을 연달아 성공하는 게 배알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 KF-21이 너무 고평가됐다며 평가절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몰지각한 주장입니다. KF-21 비행 시험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KF-21 비행 시험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속도, 기동 능력 등 각 항목에서 수십 수백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애초에 시제기마다 시험에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 일례로 시제 1호기의 경우 속도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KF-21의 속도 구분을 테스트하는 시제기입니다. 반면 시제 2호기는 구조화 중 명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곧 코브라 기동 같은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동을 전개했을 때 전투기가 얼마나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시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도 비행을 성공한 CJ 3호기는 속도와 구조화 중 영역 확장 계측 시스템을 모두 갖춘 다용도, 다목적 시제기인데요. 앞으로 KF-21은 벌써 초음속 비행 시험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고 잇따라 고바등각 시험, 공중급 유시연, 무장 분리발사 시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초음속 비행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시험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전투기의 개발에 있어 아음속과 초음속의 격차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에서 소리가 나아가는 속도인 시속 1224km를 돌파하는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은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손익붐을 일으키는데요. 전투기의 속도가 공기를 가르며 만들어낸 파장의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압축된 파장의 굉음과 함께 충격파로 발산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손익붐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초음속 비행은 그 자체가 생명을 건 고개 비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투기에 엄청난 하중이 가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초음속 비행 시 중력 가속도는 평시 대비 8에서 9배. 단순 계산으로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에 대입해봐도 230톤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기체 구조에 엄청난 스트레스인데요. 심한 경우 동체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전투기 프레임이 뒤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F-21은 추정 최대 속력인 마하 1.81까지 속력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일각의 주장처럼 KF-21이 항상 같은 저속 순항만 한다는 건 어이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초도 비행이라는 걸음마를 시작으로 초음속과 최대 속력 비행까지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간다고 보는 게 옳은데요. 현대의 모든 최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전투기가 하루아침에 초음속 비행까지 완성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성과 신뢰도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게다가 초음속 비행은 단순히 기체가 튼튼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통칭 FBW 시스템을 통해 기체를 조종합니다. 쉽게 말해 기계식으로 조종관과 연결되어 있던 전투기 조종면을 컴퓨터로 연결한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전기식 전자제어식 파워핸들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300km를 넘는 게 불가능한 반면 전투기는 그보다 4배 이상 빠른 초음속을 자유롭게 비행하다 보니 FBW에도 지속적인 조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더군다나 초음속 비행 시 전투기에는 복잡한 와류가 발생하고 심할 경우 양쪽 날개에 비대칭 와류가 발생하여 제어 불가능 사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KF-21은 이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모든 단계의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러니 고작 한두 번의 비행으로는 바뀌는 게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보천리 마보심리라는 고사성어처럼 느림 대신 꾸준하고 확실하게 멀리 가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테스트 항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CJ1호기는 속도, CJ2호기는 국조 하중 영역을 시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한 고바등각 시험도 올해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투기가 저속에서 기술을 쳐들었을 때 양력이 소실되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인데요. 고바등각 상태에서 양력이 소실되면 순간적으로 전투기 조종 불능 사태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입체적인 기동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아무리 현대 전투기의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늘 오마한 싸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KF-21은 민간 공개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KF-21은 하루하루 천천히 완벽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보완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태극기 옆에 자리 잡은 보기 싫은 인니 국기입니다. 인니 국기만 떼어버리거나 위아래를 바꿔서 폴란드 국기로 바꿔버리면 KF-21이 한 단계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